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책 한 권 소개해 올리고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오늘부터 돈독하기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김연 작가가 쓴 책이 되겠고요. 자, 먼저 이 김연 작가는 여성인데요. 나이가 38세, 38입니다. 자, 38 연봉을 따져보았더니 연봉이 말도 안 돼요. 연봉이 얼마? 1년치 연봉이 겨우 480만입니다. 이 말도 안 돼요. 연봉이 너무 작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돈 벌자. 그래서 돈독이 올랐잖아요. 사실 돈독은요, 돈 항아리를 말합니다. 돈독하게. 그래서 이제부터 38부터 이 돈 공부를 시작합니다. 재테크. 2년 동안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래서 재테크 관련 책을 읽은 다음에 처음으로 낸 책이 바로 오늘부터 돈독하게를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책을 2권을 썼는데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책을 보니까 남는 것이 이게 남아요. 먼저 자, 버느냐, 남기느냐. 뭐냐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남기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버는 게 중요합니까?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이 월급을 200만 원 받습니다. 자,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절반, 100만 원을 저금해요. 대단하죠. 반면에 또 어떤 직장에는요,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쓰기가 바빠요. 한 푼도 저금을 안 하니까 저금은 제로가 됩니다. 자, 얘가 바로 버느냐, 남기느냐. 결국은 돈을 아무리 잘 벌면 뭐합니까? 다 써버리고 저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버는 게 중요하지가 않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이렇게 매월마다 100만 원씩 저금하더라.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연봉이 센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저금하느냐, 남기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 나가자.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자, 돈은요, 인격체다. 돈도 인격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요. 이렇게 작은 돈이 있어요. 작은 돈은 어린이. 맞잖아요. 작은 돈은 어린이고. 큰 돈은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어린이, 큰 돈은 어른. 그러니까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인격처럼 보고 돈을 함부로 보지 말자. 돈을 인격처럼 보게 되면요. 자, 돈을 벌어요.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올 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주 기쁘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격체니까. 그럼 이제 돈을 쓰죠.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갈 때 어떡하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만나자 하면서 또 인사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인사하고 나갈 때 쓸 때는요. 또 만나자. 이렇게 또 인사하는 겁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을 이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공복 14시간. 저는 이 말이 아주 와닿더라고요. 공복 14시간. 자, 이게 뭐냐면,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저녁 9시, 밤 9시죠.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요.
사실 9시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입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 11시간. 저의 경우는 11시간 공복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 작가는 공복을 11시간 아니고 14시간을 지켜요. 근데 다시 말하면요, 자, 밤 9시가 아니고, 자, 이 작가는 저녁을 6시에 먹어요. 저녁 6시부터 아침 먹을 때 8시까지. 이러면 이제 14시간이죠.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론 뭐가 허기지고 먹고 싶다면 음식은 먹지 않고 예외적으로 물은 마시거든요. 물만 마십니다. 네. 바로 공복 14시간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공복 14시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자, 14시간 안 먹으니까 간헐적 단식이죠. 예. 안 먹으니까 우선 다이어트가 돼. 살이 빠지거든요. 살이 빠집니다. 또 안 먹으니까 야식을 안 해요. 안 먹으니까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짠테크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먹으니까 저녁에 잠이 일찍 옵니다. 일찍 자게 되거든요. 또 잠이 들게 되면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잠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공복 14시간은요,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피부가 번들번들, 블링블링, 피부가 윤기가 납니다. 뿐만 아니죠. 자, 공복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만큼 잔병 치료도 없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복은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가능한 6시부터 저도 지키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오늘부터 돈독하게, 돈독은 뭐라고 했죠? 돈 항아리다. 예. 즉 재테크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부터 돈독하게,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 예. 그러니까 70일 남았잖아요. 시험 칠 때까지는 정말로 오늘부터 돈독하게 공부하세요. 예. 그럼 합격하겠지. 합격하시면요, 합격하고 난 뒤부터는 정말로 오늘부터 돈독하게 재테크, 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요약집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요약집. 자, 요약집은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금융에서 공급자 금융이죠. 그 중에서 목차 1번, 바로 목차 4번,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가 됩니다. 자, 리츠는요, 151페이지는 패스할게요. 시험과 거리가 먼 부분이 많습니다. 한 장을 넘겼더니 목차 3번이 있죠. 우리나라의 리츠 제도. 여기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한 문제 잘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법령 규칙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추려서 그 범위까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이외에 세세한 부분은 불가항력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체크해 볼게요. 먼저 1번. 자, 리츠의 분류, 종류가 나옵니다. 1번 자기관리 리츠, 2번 위탁관리 리츠, 3번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줄여서 CR 리츠다. 세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자기관리 리츠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실체회사 적어주고요. 실체회사, 즉 실체가 있대요. 그럼 이제 2번과 3번 묶어주세요. 즉 위탁관리 리츠와 CR 리츠죠. 두 개 묶어서 명목회사 적어주고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는 회사죠. 요거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다 해서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밑줄 하시고요. 이렇게 모르면서 이것을 위탁관리 리츠라고 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뀐 문장 조심하세요. 잘 나옵니다. 다음에 2번요.
위탁관리리처는 실체가 없죠. 명목회사죠. 그래서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로서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자기관리리처라고 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구분되시겠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고려 3번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 지금부터 법령을 전부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보시면 돼요. 바로 3번 내려야죠. 고려 3번 보게 되면요. 자, 설립. 자, 설립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2번은 중요합니다. 2번요. 리처는 밑줄 하세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안 됩니다. 그래서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번 내려가죠. 설립 자본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자기관리리처는 설립 자금은 5억 이상이다. 5억 동그라미 꼭 기억하세요. 5억. 다음에 위탁리처와 시알리처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다.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 중요합니다. 필히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6번 내려가죠. 최저자본금도 알아야 된다. 최저자본금은요. 첫 줄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지난 리처의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이죠. 그래서 1번 자기관리리처는 70억 동그라미 70억. 다음에 2번 위탁리처와 시알리처는 50억 동그라미 70억 50억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3억 5억. 자, 5억과 3억이죠. 다음에 최저자금은 70억, 50억. 숫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고려 8번 보게 되면요. 주식의 공모 아래에 있죠. 자, 1항만 보시면 돼요. 리처는 밑줄입니다.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30동그라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 또는 청약을 해야 됩니다. 30% 숫자 기억하시고. 자, 바로 9번도 중요해요. 주식의 분산. 주식 분산은요. 1인당 소유 한도를 말해요. 1인당 소유 한도. 따라서 주식 분산은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발행 주식 총수의 50 동그라미, 이거 중요합니다. 5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다. 초과 소유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은요, 40% 초과하면 틀린 말이고요, 20% 초과 틀린 말입니다. 초과 소유한도 50%예요. 50% 꼭 기억하시고요. 2번도 밑줄 하세요. 그럼 2번 보시면 시알리처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시알리처는 초과 소유한도 규제가 없습니다. 적용 배제가 돼요. 자,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바로 16번 보세요. 16번 보시면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은요. 1항을 보게 되면 자, 첫 줄 맨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총 자산의 80 이상, 80 동그라미, 80% 이상을 단어 3개, 부동산과 부산 관련 유가증권, 즉 MBS를 말하죠. 그리고 현금으로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계속 밑줄입니다. 그 중에서 총 자산의 70 이상, 70 동그라미, 70% 이상은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바로 18번 내려갑니다. 배당. 배당은요. 동그라미 1항 보시면 리처는 첫 줄 맨 끝에 100번에 90 이상, 90 동그라미 90% 이상을 배당한다. 배당은 90% 이상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바로 19번 넘어가죠. 차익과 사채 발행 된다고 했죠. 자, 1항 의미 없고 2항 보시면요. 2항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밑줄입니다.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2배까지는요. 차익과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두 번째 줄. 자, 저주청의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 이때에는 자기 자본의 10배까지는 차익과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158페이지입니다. 표가 나와요. 자, 표에서 맨 끝에 항목을 보니까 법인세. 자, 법인세는요, 첫 번째, 자기관리리처는 혜택 없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 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위탁 관리 리츠죠. 세 번째가 CR 리츠죠. 이 두 가지는 똑같네요. 90% 이상 배당하게 되면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법인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자, 리츠를 보시고요. 다음에 자, 네모 5번 부동산 금융에서 따로 1번 프로젝트 금융, 줄여서 PF 금융이죠. 자, PF 금융은요. 자, 1번 목차 자체를 동그라미 PF 금융. PF 금융. 자, PF를 정리하자면 먼저 1번 의는요. 한 대여섯 줄이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핵심 단어가 잘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메모합니다. 메모하세요. PF 금융은 뭐죠? 바로 장래 사업성이죠. 또는 장래 수익성이다. 따라서 장래 사업성을 토대로 해서 대출하더라. 그러면 자, 장래 사업성 보고 대출하는 것이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조심하세요. 담보 대출은 결코 아니다.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바로 장래 사업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특징. 자, 특징 보게 되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기업 니은 있죠. 니은번 비소구금융 동그라미. 비소구금융 동그라미. 자, 비소구금융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밑줄입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자, 바로 사업주, 모 기업의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요. 사업이 실패해도 사업주에게, 모 기업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D급은요. 부외금융 동그라미. 부외금융은 풀이하자면 장부외금융이죠. 장부외금융. 즉 채무가 장부에 기재가 안 돼요. 어느 회사죠? 바로 모기업, 사업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외금융은 사업주 장부에 채무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미연번 보게 되면 미연번에서는요. 동그라미 A번과 B번 있죠. 자, B번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B번 보시면 자, 1차적으로 밑줄하세요. 프로젝트가 산출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독립적인 위탁 계좌, 바로 뭐죠? 에스크로우 계정이죠. 따라서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자금 흐름을 관리했다. 입출금은 모두가 무슨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입니다. 여기서 관리하게 되면 돈이 세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금이 투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요. 메자닌 금융. 자, 메자닌 금융은 첫 줄, 밑줄 하세요.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 밑줄. 그러니까 주식은 배당이잖아.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되고요. 다음에 채권은 이자 받죠. 이자 받으니까 부채금융입니다. 이것의 중간 형태가 메자닌 금융이다. 그래서 한 줄 내려가서 대표적인 예로는요. 단어 두기 밑줄 하세요. 전환사채 밑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밑줄. 자,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제가 지난주에도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골목에 가니까 뭐가 많더라? 전봇대가 되게 많지. 전봇대, 전신주. 자, 전신주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전신주가 아니고 전신후. 예, 전신후 세 가지다. 그래서 방금 밑줄 그었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후순위 대출이다. 그래서 메자닌 금융하게 되면 전신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 모두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겼더니 162페이지 바로 차트 1장 부동산 이용활동입니다. 자, 이용활동은 먼저 결론부터 본다면요. 간단히 용어를 정리하자. 그래서 자, 바로 1번, 2번 있죠. 토지 이용의 지배학도 동그라미. 지배학도는 아래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중간에 보게 되면 목차 1번 도시 스프롤 현상 1번 동그라미 스프롤 현상 꼭 아래 되고요. 2번 내려가죠.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2번도 동그라미.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사실 최근에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러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기 시간 때는 설명을
넘겨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정리합니다. 먼저 집약도부터 보기 집약도. 자, 집약도를 보시면 먼저 1번 집약적 토지형은 한 줄만 밑줄합니다. 토지형의 집약도란 토지형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토지 때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이때는 집약적 형이 되고요. 반대로 적게 투입하면 조방적 형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일단 하나씩 보기 전에 간단히 그림으로 이해한다. 그림으로. 이런 그림을 자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약집 여백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시내 중심지가 있어요. 가로축은 뭐지? 거리가 되고 세로축은 지가. 또 세로축은요. 토지 용도, 이용도를 말해요. 그럼 쉬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뭡니까? 얼마나 쉬워요. 중심지가 땅값 비싸고 거리가 멀수록 지가는 점점 낮아진다. 다 아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지가는 점점 낮은 기울기죠.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가 9배, 지가 9배라고 불러요. 9배. 지가 9배. 이때 9배는요. 일본 말인데 한문으로 이렇게 9배라고 씁니다. 그래서 9배는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로 얘가 뭐지? 기울기. 지가 기울기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낮아지는 기울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가 9배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도시와 소도시를 비교합니다. 대도시와 소도시. 먼저 지가 9배. 두 번째 지가 구조. 그러면 대도시의 지가 기울기는요. 자, 이런 그림이죠. 자, 이렇게. 마치 파도방처럼 출렁출렁 되면서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다. 그럼 왜 자, 높고 낮고 출렁대고 있느냐? 얘는요. 서울로 친다면 중심지가 자, 강남 한복판입니다. 서울은요. 핵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있다. 명동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천호동이 있고 노원이 있고 신도림이 있고 핵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거기 비싸지. 핵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지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여기까지가 대도시의 지가 9배.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완만하다. 그러나 소도시는요. 소도시는 얘가 아니고요. 이런 그림. 마치 철탑 모양처럼 아주 가파라요. 가파르다. 소도시. 아주 가파르죠. 그러니까 바로 아주 가파르다. 급격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요. 이 소도시. 예를 들면 업이 있다. 업이 있더라. 작은 도시죠. 여러분들 운전해 보시잖아요. 운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국도를 쭉 운전하다 보니까 논밭이 보이다가 업의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주택이 보이죠. 근데 갑자기 자, 상가 건물이 보면서 중심지에 나오잖아요. 또 이제 벗어나면 이렇게 똑같이 걷기 떨어지고 있더라. 아주 길이가 가파라요. 그리고 핵이 여러 개가 아니지. 아주 단순하죠. 지가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지가 기울기 9배는요. 대도시와 소도시가 달라지더라. 이때 소도시의 지가 구조,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얘를 바로 토페카 이론이다. 토페카 이론. 자, 토페카. 그러니까 토페카가 다시 말하면 미국의 토페카 시가 있어요. 토페카 시가 아주 작은 소도시야. 그래서 토페카 시를 조사하니까 이런 기울기를 가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도시 지가 구조 아주
가파른 기울기를 토페카 이론 이렇게도 불러요. 자, 여기까지 직각구배 아시겠죠? 대도시는 완만하고 소도시는 가파르다. 직각구죠. 다시 이제 집약도 넘어 집약도. 자, 집약도 하기는 집약도. 자, 집약도는요 다시 이런 그림입니다. 서로 대칭이 돼요. 그러면 도심지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건물 짓게 되면 뭐지? 아주 고층 빌딩을 짓자. 고층 빌딩. 그래서 얘가 뭡니까? 고층 빌딩이니까 무슨 이용? 고밀도. 아주 고밀도로 이용합니다. 고밀도. 반면에 외곽지는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1층, 2층 건물이니까 밀도가 낮죠. 낮으니까 저밀도. 저밀도가 돼요. 자, 이렇게 고밀도 이용. 얘가 바로 집약적용입니다. 저밀도, 밀도가 낮다. 얘가 바로 조방적용이다. 조방적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심지하게 되면요. 어떤 용도가 많습니까? 상가가 많죠. 그래서 용도가 상업용. 상업용이 많고. 외곽지는 농사짓죠. 농사지니까 농업용. 이렇게 용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관계를 보게 되면요. 도시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집약적이다. 그래서 이 이용도가 뭘 결정하더라? 지가가 높다. 그래서 이용도에 따라서 지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 결정이 된 지가는요. 다시 이용도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이런 관계를 상호작용이죠. 이것을 바로 피드백 원리다. 피드백.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밀도라면 집약적 이용, 저밀도라면 조방적이다. 집약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약적으로 보시면 기역번 집약 한계,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요 조방 한계. 이것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번 집약 한계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집약 한계란 결론부터 볼게요. 밑줄합니다.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일치되는 데까지 초과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 밑줄 하시고 또 이윤 극대화 밑줄. 여기까지가 집약 한계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요. 조방 한계는 밑줄 하세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집약도 밑줄. 그리고 또 밑줄합니다.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밑줄. 자, 이런 데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집약 한계는 이윤 극대점이죠. 반면에 조방 한계는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 한마디로 극과 극이잖아요. 이윤 극대점은 이익이 극대, 이익이 100% 달성이 돼요. 100%. 가장 높은 지점이 되고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없어. 이익이 제로가 됩니다. 극과 극이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했지? 바로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입니다. 이러면 이윤 극대가 되고요. 반면에 조방 한계는요, 바로 총 수입과 총비용입니다. 총 수입과 총비용이다. 자, 얘를요, 어거지로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이해하자면, 먼저, 한계 수입은, 자, 줄여서 MR. 한계 비용은 줄여서 MC가 됩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학계론에서 한계자가 들어가면 마지날이다. 마지날. 따라서 MR은요, 마지날 레비뉴, 한계 수입이 되고요. MC는요, 마지날 코스트, 한계 비용입니다. 자, 한계자가 같아지게 되면 이윤 극대가 되는데요. 이런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 이 도시에서 아주 외곽지 가게 되면 외곽지는 고층 빌딩이 없잖아요. 10층, 20층 고층 빌딩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더라? 주로 외곽지는 고작 5층 건물이 고작이다. 5층 건물. 그러니까 이제 주로 5층 건물이 고작이다. 그래서 자, 외곽지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외곽지에서 1층을 지었다. 그리고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5층을 지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건축비가 들어가요. 건축비. 그럼 이제 건축비가요.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100만 원씩 들어요. 100만 원씩. 자,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2층도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죠. 얘가 뭡니까? 바로 한계 비용. 얘가 바로 MC가 돼요. MC. 따라서 한계가 뭐랬죠? 한 단위 추가한다. 단위당 비용. 그러니까 단위당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씩 들어간다. 단위당 비용, 한계 비용은 1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건축비가. 그럼 이제 수입 따져볼까요? 수입. 다시 말하면요. 한계 수입은 바로 단위당 수입이다. 그러면 1층은 건축비가 100만 원 들어갔다면 수입은 세지. 왜? 1층은요. 층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증금도 많이 받고 월수도 많이 받잖아요. 수입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수입은 제곱미터당 140만 원 잡아요. 140만 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비용보다 수입이 훨씬 더 크잖아요. 수입이 크면요. 이때부터는 2층을 지어 올려야 돼요. 2층. 수입이 크면 짓는 겁니다. 자, 2층도 청소가 나쁘지가 않죠. 이때는요. 1층보다 못하지만은 단위당 수입은 130만 원 잡을게요. 그래도 한계 비용보다 수입이 크네. 수입이 크면 또 3층 지어야지. 수입이 크다면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 3층은 120이다. 4층은 단위당 수입은 110이다. 100이다. 그럼 계속 수입이 크잖아. 크니까 계속 짓는 거고요. 계속 짓는 거고. 드디어 5층이 되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100만 원 이꼴 똑같아지네. 얘가 바로 MR 이꼴 MC 얘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얘가 뭐라고 했다? 바로 집약 한계가 되고요. 얘가 바로 다른 말로 이윤극대가 된다. 이윤극대. 만약 더 지어볼까요? 만약 더 짓게 되면요. 더 짓더라도 건축비는 100만 원 들어가지. 또 100만 원 들어가지.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위당 수입은요. 넘어서게 되면 수입이 더 줄어들죠. 9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요. 수입보다 비용이 크잖아요. 이때는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 추가 투자는 어디까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까지, 이까지 계속 적게 되면 여기까지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려서 수익 최정 법칙이 되고, 이때보다 수익이 체감하니까 감정평가에서도 수익 최정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계자가 붙게 되면 양자가 일치될 때까지 투입하게 되면요. 이윤극대가 된다. 이윤극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조방 한계는 손익분기점인데 총 수익과 총이 같아.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사는데 총 얼마 주고 10억 주고 샀대. 10억 주고. 비용 10억 들어갔잖아요. 파는 것도 얼마 10억 받았대. 돈 같아지겠네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나쁘잖아요. 얘가 바로 조방 한계다. 이익은 제로가 돼요. 자, 여기까지 집약 한계와 조합 한계 조건을 살펴보고, 우리 시험은요. 자, 이렇게 잘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된 때까지 투하해야 되면 조방 한계가 된다. X 집약 한계가 되는 거예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63페이지 목차 1번 도시 스프롤 현상. 자, 스프롤 현상은요. 한마디로 외곽지로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데 무질서한 확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난개발 들어봤죠? 난개발. 이 난개발이 바로 무질서한 확산이 되고 바로 스프롤 현상입니다. 따라서 1번 밑줄 하세요. 도시 성장이 밑줄입니다.
불규칙,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 밑줄. 자, 뭡니까? 불규칙이죠. 자, 그럼 우리 시험은요, 불자를 싹 빼버리고 규칙적 틀린 말입니다. 규칙적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로 스프롤 현상입니다. 자, 2번 속지 마세요. 스프롤, 이런 무질서한 확산 현상은 도심지보다는 도시 외곽에서 많이 발생한다. 도시 외곽, 외곽 동그라미. 요거 꼭 기억하세요. 외곽. 장난칩니다. 스프롤은요, 도시 외곽지에서 발생하지, 외곽을 싹 빠뜨리고요, 도심지에서 발생, 틀리면 도심지가 아니고요, 외곽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외곽지. 꼭 기억하시고. 목차 2번,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입니다. 그러면요, 1번, 직주분리는 뭐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대요.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둔대요. 멀리 두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원인. 자, 원인 보게 되면요. 원인. 도심지 환경이 악화되니까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지. 직주 분리가 되고요. 다음에 도심지 땅값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죠. 직주 분리. 도심지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직주 분리. 도심지 공적 규제가 심해요. 당연히 외곽으로 나가겠죠. 직주 분리. 밑줄입니다. 교통의 발달 밑줄. 교통이 발달되게 되면 외곽지가 가기가 편하잖아요. 바로 직주 분리가 됩니다. 지금 단에 있죠. 예를요, 반대에서 가면 거꾸로 직주 접근이 되어버립니다. 직장과 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자, 2번 결과. 직주 분리의 결과, 도심 공동화 동그라미. 도심 공동화. 도심 공동화. 예를 들면, 자, 서울이 있어요. 얘가 서울입니다, 서울. 저기 또 분당이 있습니다. 서울이 있고 분당이 있어요. 그럼 되게 분당에 많은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깨면 서울의 강남 또는 뭐 여의도 뭐 시청 쪽이다. 출근하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지하철, 급행버스 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또 다시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이가 바로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공동화에서는요,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차가 커지는 현상이 바로 도심 공동화입니다. 따라서 직주 분리의 결과 주간, 야간 인구차가 커지더라 해서 얘가 바로 도심 공동화, 다른 말로 도넛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뭐라고 했죠? 도심지의 주, 야간 인구차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무엇의 결과? 직주 분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또 밑자입니다. 도시 외곽의 침상도시와 침상도시는 바로 베드타운. 잠만 자는 도시가 되겠네. 베드타운화 됩니다. 여기까지가 직주분리 원인, 결과까지 봤고요. 다시, 자, 목차 2번 올라가죠. 목차 2번에 뭐라고 했죠?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죠. 그러면 또 메모합니다. 직주분리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도심 공동화 현상. 자, 지금은 뭘 공부하죠?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 직주 분리의 결과, 도심지 주간, 야간 인구차가 커지더라 해서 직주 분리의 결과, 도심지의 공동환상이 생긴다. 그럼 다음 단어가 뭐죠? 직주 접근이죠. 직주 접근 화살표 적어줍니다. 직주 접근은 뭡니까? 지창과 주가 서로 붙어 있대, 가까이 있대. 가까이 있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도심지 고층화입니다. 도심지 고층화 현상입니다. 도심지가 고층화되게 되면요, 전부 다 지창 가까이 모이잖아요. 따라서 결과가 비교합니다. 지주 분리 결과, 도시의 공동화 현상. 지주 접근의 결과, 도심의 고층화 현상. 여기까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용활동 정리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문제집. 자, 문제집 보시면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자, 오늘 지금부터 대표 문제. 자, 해서 가장 좋은 문제 동그라미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214페이지 18번 동그라미. 한 장 넘겨서요. 2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장 넘어가죠. 220페이지.
25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0번, 31번 동그라미. 한 장 넘겨서 자, 차트 6장 개발 관리 넘어갑니다. 먼저 부동산 이용 활동이죠.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칠 건 없습니다. 왜?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228페이지. 개발 넘어가죠. 개발. 개발은요. 체크합니다. 1번,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6번. 다음 페이지. 8번, 10번.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죠. 14번 동그라미. 15번. 한 장 넘어갑니다. 18번 동그라미. 두 장 넘어가요. 2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자, 244페이지 관리활동이죠. 관리활동은요.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다음 페이지. 8번, 9번. 다음 페이지. 10번. 다음에 마케팅 활동 넘어가죠. 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3번. 다음 페이지. 5번. 7번. 다음 페이지. 9번. 여기까지입니다. 또 감정평가 진도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감정평가로는요. 260페이지죠. 260페이지. 조금 더 체크할게요. 260페이지 3번 동그라미. 한 장 넘겨서 두 장 넘겨주세요. 8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처음부터 봅니다. 자, 214페이지 18번 동그라미 문제 봅니다. 바로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 18번. 우리나라 리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업인가 발행 날로부터 6개월 지난 자기관리 리츠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 맞죠? 70억. 옵니다. 2번요. 위탁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 3억. 맞죠? 옵니다. 3번. 영업인가 발행 날로부터 6개월 지난 위탁관리 리츠와 CR 리츠의 최저 자본금은 50억 이상. 50억. 맞죠? 옵니다. 4번요. 자, CR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다. 본점에 지점을 설치하면 실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것은 CR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가 아니고 바로 자기관리 리츠죠. 그래서 단어 틀렸죠. CR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츠의 설명이죠. 실체에서를 말합니다. 틀린 답 4번. 5번요.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 공모를 해야 됩니다. 30% 맞죠? 옵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19번요. 자, 19번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리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리츠는 차입과 사채 발행을 자기 자본의 2배까지 가능하다. 2배까지 맞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교친 경우는 10배까지도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CR 리츠는 회사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맞습니다.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다. 아니죠. CR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는요. 실체가 없잖아. 명목회사. 이 두 가지는요. 90% 이상 배당 조건입니다. 90% 이상 배당 시에는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법인세가 면제가 된다. 어떤 조건? 90% 이상 배당 시에는 면제가 되죠. 그래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틀렸습니다. 틀린 답 2번. 3번요. 자기관리 리츠는 두 번째 줄 100번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한다. 맞고 이때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맞죠? 옵니다. 4번요. 위탁관리 리츠와 CR 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렇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죠. 이때 자산관리회사의 조건이 5번인데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5인 이상 확보한다. 자, 전문인력은 몇 명? 5인이죠. 3명 틀린 말입니다. 전문인력은 5명이고요. 이때 자산관리사의
자본금은요, 자본금은요, 70억. 70억입니다. 50억 틀린 말이고 70억 이상. 전문 인력은 몇 명? 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70억, 전문 인력 5인까지도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우리나라 리츠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산관리회사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 자, 자문과 평가는 자산관리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죠. 따라서 자산관리사 틀렸고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설명입니다. 틀렸죠? X. 2번. 리츠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면 현물실처를 자유화할 수 있다. 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설립 전에는요, 현물투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번처럼요, 설립을 했다면 얼마든지 현물투자는 가능합니다. 정답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한다. 자, 공모 청약 조건은요, 30%죠. 50% 틀렸고, 30% 이상 청약 공모가 됩니다. X. 다음에 4번.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자본금 50억 아니죠. 70억.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3인이 아니고 5인이죠. 5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두 군데가 틀렸고요. 5번. 자기관리 리츠는 1인당 발행주의 총수의 30%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초과 소유한들은요, 50%죠. 50%. 따라서 50% 이상 초과 소유할 수가 없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2번.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25번. 리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리츠는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회계 처리는요, 국토부령 하면 안 되죠. 회계 처리는 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가야 됩니다. 국토부령 틀렸습니다. X. 2번요. 자, CR 리츠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서, 실체회사라면 뭐가 되지? 자기관리 리츠죠. 그래서 실체회사가 나왔다면 CR 리츠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츠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오, 맞는 말이네요. 실체가 있죠? 자기관리 리츠 맞죠? 정답 3번. 다음에 4번. CR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이 아니지. 3억. 3억이죠? 3억 이상.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5억. 5억은 맞죠? 그래서 앞에 게 틀렸습니다. 10억이 아니고 3억 이상입니다. 틀렸고. 5번요.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 수요 못한다. 아니지. 초과 수요한다는 50%죠. 50% 초과 수요 못합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이어서 자 28번 볼까요? 28번부터가 PF 금융이에요. PF 금융. 자, PF 금융. 여러분들 PF 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 여러분들이 요즘 기사 많이 보셨죠? 어떤 기사? 특히 새마을금고. 자,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죠. 특히 아마 원래는 PF가 뚝 끊겼습니다. 많이 하는 기사가요. 새마을금고가 무리하게 PF를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부실하게. 너무 많이 해주니까 바로 뱅크는 투자가 불안해가지고 막 전부 다 인출 사태. 뭐 때문에 PF가 너무 많이 나갔죠. 아주 불안합니다. 이런 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PF 금융은요, 이런 이슈 때문에 원래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PF. 그래서 PF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28번 봅니다. PF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맞죠? 장래 수익성을 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담보로 하면서 비소구금융이나 제한소구금융이다. 즉 사업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비소구금융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사업주는
차주가 아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차주다. 맞는 말이죠. 돈을 빌린 거는요, 바로 시행사, 사업주가 빌린 게 아니고 그의 자회사인 프로젝트 회사가 빌린 거잖아요. 프로젝트 회사가 차주 맞습니다. O입니다. 자, 부의 금융, 그러니까 장부의 금융이죠. 이것 때문에 여신관리 제한 규칙을 회피할 수가 있다. 이 말은요, 사업주가 장부에 채무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채, 채무는 무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일반 PF는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서 사업 주체의 금리나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크죠.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크다, 높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30번, 31번 볼게요. 30번. 자, PF 금융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발 사업주와 개발사의 현금 흐름을 분리할 수가 있다. 분리 가능하죠. 따라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의 인형을 미치지 못한다. 바로 맞습니다. 정답 1번. 2번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줬다. 아니죠. 물적 담보가 안 들어갔습니다. 물적 담보가 아니고 장래 수익성 보고 돈 빌려주죠. 그래서 물적 담보 들었습니다. X. 3번요. 금융기관은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검토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가 빠삭하죠. 따라서 정보의 비대시성, 즉 불확실성 문제는 발생한다가 아니고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화됩니다. 틀렸고. 4번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은행이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면 그만큼 높아지겠죠. 낮아진다. 틀렸고 높아집니다. 5번요.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주의 모 기업과 현금 흐름을 완전히 분리시키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업주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외 금융효과 들었습니다. 부외 금융, 장부외 금융은요, 은행이 아니고 사업주. 따라서 금융기관 틀렸고 사업주의 부외 금융효과죠. 들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1번. 31번 볼게요. 31번. 자, 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은행, 채권단은 시공사에게 책임 시공을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죠. 또 보험가입,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 등 위험을 분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또 2번.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 즉 결제 위탁 계정, 에스크로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맞습니다. 3번. 부외 금융 효과나 비소고 금융 효과는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고 바로 사업주의 장점입니다. 사업주의 효과 맞죠? O입니다. 4번요.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자금 조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맞는 말이네요. 5번. 개발 사업주의 추가 부채 증가, PF만큼 추가 부채 증가 아니죠. 왜? 사업주의 장부는 채무가 개지가 안 되니까 부의금융. 채무가 개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부채가 개지가 안 돼요. 안 되면 그러니까 추가 부채 증가 아니고 추가 부채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으면서 그러면요 재무 구조는 악화된다 아니고 악화되지 않습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3번 보고 쉬겠습니다. 33번. 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주의 부동산을 틀렸네.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성이죠. 그래서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틀렸고. 2번.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여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은 낮다가 아니고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3번. 당해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모기업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없는 비소고 금융이기 때문에 모기업의 신용도나 재무구조는 취약하다 아니고 영향이 없죠. 영향이 없습니다. 틀렸고. 4번. 다양한 사업 주체를 참여시키거나 보험을 제공받음으로써 대주기관은 그만큼 위험을 줄인다, 분산한다. 맞습니다. 정답 4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5번요.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 주체가 된다. 이상하죠.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요 서로 독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분리가 돼요.
사업 주체될 수가 없죠. 사업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 수익이 제고되는 부업에 권유가 있다 해서 사업은 분리가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쉬었다가 문제집 22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